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그러면 3일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할 건지, 그런 점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고생하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아직 그 오시는 중이신 분들이 몇 분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기로 하고요. 그동안 우리는 어제 리뷰로서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서로 이제 얼굴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냥 보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얼굴이 밑에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아무래도 그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 요새 어, 복습을 하신다든지 이런 용도로서 그 제가 그 녹화본을 종종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멀티 캠퍼스에서 뭐 제공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 마음인데 근데 그 어제까지의 내용 중요한데 그 오늘 이후의 내용들을 좀 난이도가 이제 높은 편이라서 일단은 그 오늘도 그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내용들 이제 녹화해가지고 또 유튜브로 또 공유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할까 이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녹화본을 이제 만들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화면에 그 요 얼굴이 안 나오고 나오고의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실 때는 상관없는데 이 녹화본을 보실 때는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애쓴다 이렇게 어여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경망으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적재하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퍼셉트론이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보면서 직접 이런 연산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구나 라고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잘 구현해 놓고 나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결정 경계를 그려보면서 퍼셉트론의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오늘 시점에서 살펴보면 일단은 그 엑스월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논의를 한 것은 비선형 분포의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문제죠. 내가 그 축구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재능을 타고났는데 뭐 다른 이제 재능을 타고났는데 축구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잘 안 되겠죠. 그런 거랑 이제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형 모형 자체적으로 1950년대, 60년대 이제 해결을 해서 퍼셉트론에서 이제 로지스틱 회귀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다뤘는데 주요하게 다층 퍼셉트론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엑소어를 이제 극복하는 이제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AND or NAND 같은 경우에 그 적절한 형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엑소월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점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경망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신경망에서 그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활성화 함수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을 논의를 이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시그모이드를 대비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시그모이드가 어,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출력층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의미가 다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 학습을 개별 표본이 아닌 배치 단위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학습의 안정성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 계단 함수의 문제점을 주요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이제 많은 표본을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그 모형 형성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시그모이드가 도입이 되는 주요한 이유가 결국은 그 모형 자체가 어떤 출력을 발생했을 때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혹은 이제 춥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예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언제나 확률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1950년대 이후에 기계학습들은 이제 반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비선형 변환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크게 1, 2, 3의 세 가지 방향성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선형 회기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해 주는 수밖에 없죠. x를 x로 이제 만들어서 선형 모형을 이제 강력하게 만들어 주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이제 90년대부터 2010년 이전까지 인기 있었던 그 커널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 대표 주자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었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딥러닝으로 사실상 이제 대체가 됐다고 좀 이제 평가를 이제 받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신경망이 원래 1980년대 이미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상위들의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인기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다시 재발견됐다. 그 가치가. 그러면 이제 그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경망이 다시 유용해졌고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모형을 형성을 했는데 그 방법론 자체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어제 마지막으로는 순전파를 제시를 이제 드렸고요. 순전파가 이제 어떻게 수행되는가라고 하는 점들이 완전 연결과 이제 신경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건 알았는데요. 오늘의 이제 목표는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차 노트북을 만들면서 어제 잘 만들어 놨던 이 완전 연결하고 신경망이 이제 삽입된 요 셀을 3일차 노트북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고민이 덜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그 문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뭐 런처라든지 이런 방식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 우리는 이제 파이딥 커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타이틀드 생성이 됐고요. 아이고. 3일차 노트북 다음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완전 연결 신경망 여기에 포함된 부분을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붙여 놓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넘파이가 필요하다. 사실은 뭐 넘파이만 필요하죠. 거의 넘파이만 이제 필요하고 그 나머지 뭐 시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끔 합니다. 가끔 하고 그때 이제 그때 불러와도 되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마지막 시간에 어떤 논의를 드렸냐면 이제 그 손글씨 숫자 데이터셋을 적재를 해서 그 모형에다가 제시하는 모형을 통해서 출력을 얻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따지자면 우리는 100페이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96페이지 3.6절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데이터 우리가 준비해서 적재를 했고 신경망까지 이제 구성해서 일단 넣어 봤는데 이게 그 잘은 못했죠. 그래서 일단 그 맥락을 먼저 복원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냥 이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요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제 붙여 넣으면 어제 이제 잘 동작하던 그 파일 적재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동작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관찰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진 않고 주로 이제 그 모형의 구성과 이제 전처리가 이제 관건인데 이것도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또 붙여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인데 다만 한 가지 요 시그모이드가 정의가 이제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붙여놓고 이제 하시면 시그모이드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불평불만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이제 이 신경망을 정의할 때 그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냥 인라인 함수 뭐 하나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하시면 금방 이제 손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전처리를 수행하고 이 모형에서 이제 출력을 이제 얻은 그런 상태까지 이제 오늘 이제 재현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이제 잘 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그 어제 상태가 그 좀 헷갈리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 공유 폴더에서 제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2일차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직접 해보시는 게 물론 이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혹은 이제 그 지금 시점에서 제가 요 노트북스에 이제 3일차 노트북을 이제 올려 이제 그 동기화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냥 3일차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이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게 뭐냐면 이제 이 예측을 평가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했었죠. 그래서 numPy의 argument max를 이제 통해서 아웃풋을 이제 일축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하면 전혀 이제 뭐 그 기대가 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예측은 이제 Y predict라고 이제 부를게요. Y predict가 이제 다음 것 같은데 그 정답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레이블즈의 이제 처음 5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이 7210사가 정답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얘가 예측인 거고요.
다 틀렸죠. 이거는 뭐 이미 그 예상한 바죠. 왜냐면 이제 이 모형이 무작위로 이제 초기화된 가중치를 가지고서 이제 뭘 한다면 사실 이제 전혀 훈련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초기화된 가중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표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상태가 무엇이냐면 최적화된 상태를 원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되느냐? 학습을 통해서 달성을 이제 수행하기를 이제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습이 안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예측이 안 좋을 거고 학습이 이제 되고 나면은 이제 상당히 좋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제 어딘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학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습이 되고 나서 평가하는 절차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 내부의 상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죠. 이 딥러닝을 이제 수강하러 오셨는데 이 수강하기 이제 이전이나 이후나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강하고 나면 아, 딥러닝은 저런 거구나. 학습 알고리즘이 이런 거구나. 이게 내부의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결과적으로 분류정확도를 보면 이거는 전혀 기대가 되는 값은 아니죠. 어제와 이제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10% 언저리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이제 테스트 레이블즈와 이제 예측한 이제 레이블들이 얼마만큼 이제 맞는지를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 이제 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괄호들이 좀 지어졌네요. 엔터키 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어제는 제가 이제 10% 언저리가 나왔는데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가 나왔고 요거는 이제 그 모형이 무작위로 가중치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요 수치는 대체적으로 이제 10% 언저리일 것이다. 왜냐? 0부터 9까지 이제 10개가 있는데 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하나를 찍어서 맞출 확률이 이제 10분의 1이니까요. 그죠? 물론 이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도 좀 관건이긴 하죠. 그죠? 하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제 이게 훨씬 더 이제 좋은 수준으로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신경망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분포에 따라서 찍어서 맞추는 확률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평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장의 신경망 학습으로 이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101페이지 이제 보시면 정확도 이제 93.52% 이렇게 이제 94%에 가까운 그런 성능을 이제 보인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경망 학습을 하고 나면 아마 이제 저 정도의 이제 성능이 나올 것이다. 이 현재 구성이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근미래를 미리 한번 이제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데이터 폴더를 보시면 앱리스트에서 요 NDArray라고 하는 이제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셨는데 학습을 하고 난 그 가중치들도 그냥 숫자일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중치를 저장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요 가중치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폴더에 이제 앱리스트 폴더에 앱리스트 ND 어레이가 아니고요. 요번에는 이제 앱리스트 웨이트라고 가져오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읽기 모드이면서 바이너리 모드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 read 그리고 바이너리 요렇게 이제 지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그 기본은 텍스트 파일을 읽어오는 것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인 경우에는 명시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 객체로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된 매개 변수를 이제 파람즈라고 그냥 이제 적당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피클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로드하고 이제 파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파람즈가 다음과 같이 이제 호출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요 파람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평범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1층에 가중치를 W1, B1이라고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수정해가지고 포문으로 이제 만들면요. 요 파람들을 이렇게 이제 순환하면서 이제 현재 이 파람주의 이제 W와 B를 그 모형에 각각 이제 레이어드라고 이제 쌍을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 이제 레이어즈 하고 이제 파람즈가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쌍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이제 합니다. 즉, 요 파람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1층의 이제 가중치와 편향, 2층의 가중치와 편향, 3층의 가중치와 편향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각 계층을 순환하면서 서로 이제 모양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이제 해봤고 이 어설트문에서 문제가 없으면 잘 이제 그렇게 이제 읽어와졌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파람즈의 이제 개수를 이제 살펴보면 그 계층이 3개니까 파람즈의 매개 변수 쌍도 3개가 있다. 이런 점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요거는 그 계층별 매개 변수의 형상 확인. 요게 다르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르면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필요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같다면 이제는 그 각 계층에 그 기학습된 매개 변수를 이제 적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확인된 매개 변수들을 계층별로 적용하기. 결과적으로는 학습의 효과가 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레이어의 W에는 그 W를 할당하고 레이어의 B에는 이제 B를 이제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학습이 됐다고 주장하는 매개 변수를 위에서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이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오늘을 거쳐서 구현하게 될 그 학습의 효과를 이제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가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아웃풋을 이제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뭐 이미 이제 전처리는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이제 얻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이제 모델이 있는데 X 테스트가 이제 이미 위에서 이제 규정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아까 이 예측을 평가하는 이제 부분을 요 아래쪽에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가져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하나의 셀로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똑같은 모형이 갑자기 93.52% 라고 하는 그런 성능을 이제 발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된 매개 변수들을 계층별로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가 날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 기대가 충족이 됐는가?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그 할당한 매개 변수들은 적어도 초기화된 가중치에서는 상당히 최적의 가중치에
이제 가깝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완벽한 최적인가? 그 얘기는 이제 좀 해야 되겠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완벽하진 않죠. 94%에 이제 조금 못 미치는데 어쨌든 그 초기화된 상태보다는 훨씬 더 이제 잘하는 건 이제 확실하고 이게 뭐 그 1이랑 뭐 9를 헷갈린다든지 이런 정도 이제 수준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진짜로 이제 뭔가 유의미한 동작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100페이지와 이제 101페이지 살펴 이제 보시면 일단 먼저 이제 100페이지의 코드랑 이제 우리 거를 좀 비교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는 이제 get data.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load mlist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요거는 이제 교재 저자가 별도의 모듈로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뭐 모듈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이런 절차가 좀 번잡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냥 피클에서 바로 읽어 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서는 요 인인 네트워크 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요 웨이트를 적재를 해서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랑 이제 좀 구성이 다르죠. 이 함수로 이제 했고 우리는 그 내부의 상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것이 이 predict라고 하는 이제 함수고요. 여기서 사실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네트워크인데 사실은 그냥 일련의 연산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실체는 그냥 이런 일련의 연산들의 이제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에 대해서 그 가중치 행렬하고 내적 연산, 뭐 혹은 행렬 곱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고 또 비선형 활성화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단계들을 이제 거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도입하지 않은 게 요 소프트맥스는 아직 도입을 안 했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게 좀 중요한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하면 그 101페이지에서 93.52%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우리도 이제 확인했죠. 왜냐면 데이터도 완벽하게 동일하고 전처리 방법도 완벽하게 동일하고 또 매개 변수까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1페이지까지 잘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101페이지 이제 하단에 이제 보시면 전처리와 관련돼서 이제 논의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왜 수행했는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요 익스포넨셜에서 값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이러면서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었죠.
일단 이제 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먼저 관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하는 이제 원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제 고민한 것이 이제 요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어디서 이게 폭발할 수 있는지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Z가 커지면서 마이너스 Z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마이너스 Z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니까 요 W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작은 값이고, 그러면 이제 큰 범위의 값은 결국 이미지가 unsigned int 8비트가 되면서 0부터 255까지의 범위를 이제 갖는 게 대체적인 이제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가능한 최대값 255로 나눠주게 되면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이 unsigned죠. 이 unsigned면은 이제 무조건 값이 이제 0보다 이제 크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int라고 하는 것은 요 값들이 이제 정수값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요 8비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값의 상한선의 이제 범위를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그 x의 범위를 좀 줄여주니까 그런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어. 우리는 이제 다음에 이제 상태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101페이지까지 잘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102페이지와 103페이지에 대해서 그 언급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배치 처리는 이미 우리는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배치라고 하는 것이 논의 드린 것처럼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이제 배치라고 이제 부른다. 묶음 또는 이제 다발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연산 자체에서 내적 연산을 수행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수행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만 공감하면 뭐 더 이상 이제 해주실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 가서 형식적이지만 좀 정리를 이제 해보죠. 이번 장에서는 신경망의 순전파를 살펴봤습니다. 왜 순전파라고 굳이 말하냐면 이 입력하고 출력이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한 개 이상의 은닉층을 거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값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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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이죠.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좀 큰 규모 있는 회사에서 이제 요 밑에 사원이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대리님이 처리하고 과장님이 처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대표님한테 이제 딱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직방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층 구조를 거쳐서 정보가 이제 가공되고 처리돼서 한 장짜리로 딱 요약이 돼서 이제 뭐 상무님이라든지 전무님이 이제 딱 그 보고를 올릴 때는 하나로 이제 딱 요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바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가 순전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순전파다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면 뭐 굳이 순을 왜 쓰냐? 그냥 전파라고 이제 하면 될 것을 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네, 이후에 역전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순전파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파는 입력에서부터 출력으로 값이 이제 전달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 입력에서 출력이 전달되는 게 당연한 거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역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인 거야? 출력에서부터 입력으로 뭔가가 가는 거야?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야? 그거는 이제 그 오늘과 내일의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4장 신경망 학습으로 우리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짝 읽어보면서 이제 시작할까요? 왜냐면 이제 가끔 제가 이게 좀 정확하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상의 드리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요. 이번 장의 주제는 신경망 학습. 학습은 훈련 데이터로부터 가중치 매개 변수의 최저값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것. 맞죠? 그죠? 그래서 이 학습은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시간 이후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큰 개념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과 그리고 이 손실을 최적화하는 과정. 요 딱 두 가지가 학습입니다. 근데 요 최적화는 이제 그 미분의 기법을 사용하고요. 손실은 이제 출력에 따라서 크게 이제 획이냐 이제 불균냐에 따라서 손실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딱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납득하면 신경망 학습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실함수의 최적화가 곧 학습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경망의 출력은 입력과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입력의 경우 신경망 외부에서 전달되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입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학습 매개 변수입니다. 신경망의 학습 매개 변수는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은 구성된 신경망의 출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값을 발생할수록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비교의 평가를 수행할 때는 단일 표본이 아닌 전체 표본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표본에 대해서는 우연히 맞출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 어떤 단일 표본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무려 50%나 됩니다. 하지만 100개의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0.5의 100제곱입니다. 즉 여러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샘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각 표본에 대해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오류라고 한다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샘플에 대한 오류를 취합한 종합 오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오류는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할수록 손실은 낮아지고 낮은 손실은 높은 성능을 뜻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 결론적으로는 학습을 거듭할수록 손실이 낮아진다면 성공적으로 학습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의 최소값은 0입니다. 정답과 예측값이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 손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학습 매개변수를 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야 기계학습입니다. 즉,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표기를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대문자 세타를 굳이 도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신경망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이제 계층별로 이제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집합으로서 뭐 대문자 세타를 썼는데 뭐 그냥 제가 귀찮으면은 이제 소문자 세타로 그냥 쓰고 뭐 종종 이제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는 이제 소개를 하는 이제 시점이라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표기들도 이미 이제 그 납득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초기화된 상태죠. 이제 무작위로 이제 보통 이제 초기화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별표를 달아주는 것은 이제 최적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기의 상태가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손실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꼭 뭐 신경망에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손실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에서도 살펴봤던 이 선형 회귀의 예시를 통해서 먼저 그 직관적인 손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손실의 측정은 알고리즘보다는 출력의 양상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측정한다는 것은 꼭 신경망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손실을 측정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이제 회귀 분석의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어느 것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이제 분류의 경우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손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알아보겠습니다.